안녕하세요. 시대 에듀 귀화 면접 심사 사회통합 프로그램 구술시험 문제풀이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제6장 종합평가 구술형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에서 3번 질문은 지문을 읽고 지문에서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아서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시험을 보러 교실에 들어가시면 외국인 등록증과 구술 채점표를 면접관에게 드리고 자리에 앉아서 책상 위에 붙어 있는 지문을 눈으로 빠르게 읽어보는 게 좋겠습니다. 읽으면서 어떤 내용이 있는지 잘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 내용에 대해서 질문이 나오거든요. 자, 먼저 제가 질문을 읽어볼게요. 대한민국의 고유 문자인 한글의 원래 이름은 훈민정음이다. 이는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라는 뜻이다. 훈민정음은 지금으로부터 약 600년 전에 조선의 세종대왕이 창제했다. 언어학자들에 의하면 한글은 자음과 모음이 결합되어 하나의 글자를 이룬다는 점에서 과학적인 문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글의 모음은 하늘, 땅, 사람의 모양을 본떠서 만들었고, 한글의 자음은 입술, 혀, 목 등의 사람의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떠서 만들었다. 한글은 모음과 자음을 결합하여 모든 글자를 만들 수 있다. 유네스코에서는 세종대왕의 업적과 한글의 우수성을 기념하기 위해 세계적으로 문맹퇴치 사업에 기여를 많이 한 사람이나 단체를 선정하여 상을 주는데 그 상의 이름이 세종대왕 상이다. 자, 첫 번째 보시면 대한민국의 고유 문자, 다른 나라에서 들어온 문자가 아니고요. 대한민국에서 만들어진 문자예요. 대한민국에서 만들어진 고유 문자인 무엇? 한글. 한글은 한글의 원래 이름, 처음에는 한글이 아니었어요. 처음 이름은 훈민정음이다. 훈민정음이었어요. 한글의 처음 이름은, 원래 이름은 훈민정음이었어요. 자, 이 훈민정음 이걸 얘기하는 거죠. 이는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라는 뜻이다. 자, 훈민정음은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라는 뜻,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백성, 지금으로 말하면 국민이에요, 국민. 그 당시는 이제 조선이니까 조선의 국민을 얘기하는 거죠. 백성을 가르치는 바르다, 맞는 소리. 그래서 가르치다, 백성민, 바르다, 소리, 해서 한자인데요. 훈민정음하면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라는 의미입니다. 자, 훈민정음이 언제 만들어졌어요? 약 600여 년 전에 누가 조선의 세종대왕이 창제하다는 만들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만들었다. 세종대왕이 1446년에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한 600여 년 전에 만들어진 한국의 고유한 문자이죠. 자, 언어학자들에 의하면 언어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뭐라고 했냐면요. 언어학자에 의하면 뭐라고 했냐면요. 한글은 자음과 모음이 결합되어 자음하고 모음을 합쳐서 하나의 글자를 이룬다는 점에서 과학적인 문자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다. 언어학자들이 이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한글은 자음과 모음이 결합되어 하나의 글자를 만든다, 이룬다는 점에서 과학적인 문자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한글의 모음과 자음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나오는데요. 자, 한글의 모음은 옛날 사람들은 하늘이 동그랗다고 생각했대요. 그래서 점으로 표현을 했어요. 하늘. 그리고 땅은 평평하잖아요. 그래서 땅. 그리고 사람이 서 있는 모양을 본떠서 하늘, 땅, 사람의 모양을 비슷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양을 본떠서 만들었고, 모음은 하늘, 땅, 사람의 모양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한글의 자음은 입술, 혀, 목 등 사람의 소리를 내는 기관, 사람의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떠서 만들었습니다. 입술 모양으로 미음 이렇게 만들고요. 혀의 모양으로 기역, 니은 이런 글자들을 만들었습니다. 자, 한글은 모음과 자음을 결합하여 모든 글자를 만들 수 있다. 자, 유네스코에서는 갑자기 유네스코가 나오네요. 유네스코에서는 세종대왕의 업적과 세종대왕이 한 좋은 일, 큰 일을 말하죠. 업적과 한글의 우수성을 기념하기 위해서 세계적으로 문맹 퇴치 사업에 기여를 많이 한 사람이나 단체를 선정하여 상을 준다. 문맹 퇴치 사업은 글자를 모르는 사람이 없게 하는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지역에 가서 글자를 가르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 거죠. 그것에 좋은 일을 많이 한 사람이나 또는 그런 단체에 상을 줘요. 근데 그 상의 이름이 뭐냐면 세종대왕 상이다. 그래서 처음에 보시면 한글의 이름, 그리고 그 이름의 의미, 그다음에 누가 만들었어요? 언어학자들이 어떻게 평가하고 있어요? 모음과 자음은 어떻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세종대왕 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문제를 한번 살펴볼까요? 자, 1번에 1번. 한글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의 이름은 무엇이고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자, 한글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의 이름 하면 원래 이름을 말하는 거죠. 한글의 처음 이름, 원래 이름을 말하죠. 원래 이름이 뭐였어요? 원래 이름은 첫 줄에 나왔죠. 대한민국의 고유 문자인 한글의 원래 이름은 무엇이다? 훈민정음이다 말했어요. 자,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자, 이름의 의미,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물어보는 거죠. 뭐예요? 이는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라는 뜻이다. 의미가 바로 다음에 나옵니다. 자, 그럼 이 두 문장을 연결해서 대답을 만들면 되겠죠? 한글은 훈민정음이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졌으며 훈민정음은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되겠네요. 자, 그럼 1번에 2번 문제를 볼게요. 우리가 시험을 볼 때 학생도 2명, 면접관도 2명이거든요. 그래서 1번은 A 학생에게 질문을 하고 2번은 B 학생에게 질문을 하고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자, 2번. 언어학자들은 한글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자, 두 번째 줄부터 나왔어요. 언어학자들에 의하면 뭐라고 했어요? 한글은 자음과 모음이 결합되어 하나의 글자를 이룬다는 점에서 과학적인 문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렇게 말했죠. 자, 정리해보면 언어학자들은 한글을 자음과 모음이 결합되어 하나의 글자를 이룬다는 점에서 과학적인 문자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문장을 만드는 게 어렵다면 그냥 본문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대답을 하셔도 돼요. 언어학자들에 의하면 한글은 자음과 모음이 결합되어 하나의 글자를 이룬다는 점에서 과학적인 문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셔도 좋습니다. 자, 2번. 모음과 자음은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모음과 자음의 이제 구성 원리를 물어보는데요. 중간에 나와 있죠? 자, 한글의 모음은 어떻게 만들었어요? 하늘, 땅, 사람의 모양을 본떠서 만들었고, 한글의 자음은 무엇을 본떠서 만들었어요? 입술, 혀, 목 등의 사람의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떠서 만들었다. 이렇게 말했죠. 이 부분을 이야기하면 되겠습니다. 자, 모음은 하늘과 땅, 사람의 모양을 본떠서 만들어졌고, 자음은 입술, 혀, 목과 같은 사람의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떠서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되겠습니다.
자, 2번. 세종대왕상은 어떤 상입니까? 자, 세종대왕상에 대해서 설명해 보라고 이제 질문을 했어요. 이거 마지막에 나왔죠. 세종대왕상이다. 자, 무엇이 세종대왕상이에요? 어디에서? 유네스코에서 세종대왕의 업적과 한글의 우수성을 기념하기 위해서 세계적으로 문맹퇴치 사업에 기여를 많이 한 사람이나 단체를 선정하여 상을 준다. 이 상이 세종대왕상이다 말했죠. 자, 볼까요? 유네스코에서 세종대왕의 업적과 한글의 우수성을 기념하기 위해서 문맹퇴치 사업에 기여를 많이 한 사람이나 단체를 선정하여 주는 상입니다. 이렇게 대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과 2번 질문이 지문에서 알맞은 대답을 찾아서 대답을 하는 문제라고 하면 3번 같은 경우는 여러분 고향에서는 어떻습니까? 하고 같은 주제에 대해서 여러분 고향은 어떤지를 물어보는 질문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본문에서 대한민국의 문자, 한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3번은 여러분 고향의 문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문제입니다. 땡땡씨의 고향에서 사용하는 문자에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 이야기해 보세요. 이렇게 질문을 냈고요. 학생들마다 나라가 다르기 때문에 같은 공통 질문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이제 중국의 한자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이 갑자기 이런 질문을 받으면 아마 고향 문자에 대해서 설명하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수업을 통해서 우리 고향의 문자에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이런 것들을 좀 정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중국에서는 한자를 사용합니다. 한자는 눈에 보이는 사물의 모양을 본떠서 만든 문자입니다. 예를 들면 외산과 물수는 각각 산과 물의 모양을 보고 만든 글자입니다. 또 이미 만들어진 글자들을 결합하여 새로운 글자를 만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한자는 각 단어마다 의미와 읽는 방법이 다릅니다. 그래서 한자를 배울 때는 글자를 하나하나 따로따로 외워야 하는 점이 어렵습니다. 자, 중국의 글자 한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중국에서는 무엇을 사용해요? 중국에서는 한자를 사용합니다. 한자는 어떻게 만들어요? 눈에 보이는 사물의 모양을 비슷하게 만든 문자예요. 본떠서 만든 문자입니다. 예를 들면 외산과 물수는 각각 산과 물의 모양을 보고 만든 글자입니다. 여러분 산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걸 보고 외산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물이 흘러요. 물이 흐르는 걸 보고 물수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산의 모양, 물의 모양을 보고 외산, 물수 이렇게 한자를 만들었다는 거죠. 또 이미 만들어진 글자들을 결합하여 새로운 글자를 만들기도 합니다. 학교 할 때 보면 두 개의 글자를 합쳐서 하나의 글자 교를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이제 원리도 있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보면 모양을 본떠서 만드는 글자도 있고 두 개의 글자를 합쳐서 하나의 새로운 글자가 만들어지기도 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한자는 각 단어마다 의미와 읽는 방법이 다릅니다. 여기서 보면 이거는 의미는 뇌, 읽을 때는 산, 의미는 물, 읽을 때는 수, 이렇게 하는 거죠. 학교 교인데요. 그래서 의미가 있고 읽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한자를 배울 때는 글자를 하나하나 따로따로 외워야 하는 점이 어렵습니다. 글자가 다 있기 때문에 각각 기억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중국의 글자 한자를 설명하는 방법들이 이제 나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나라의 글자는 어떤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만들어졌고 또 그 글자의 특징은 무엇이고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4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4번. 한국은 1960년대부터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농촌 인구가 도시로 많이 이동했습니다. 1. 이렇게 도시화 현상이 일어나면서 도시에 나타나는 문제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말해보세요. 1960년대부터 산업화가 진행이 되었어요. 그래서 한국에 공장도 많이 만들어지고 여러 회사들도 많이 만들어졌죠. 그래서 그 전에는 농사를 짓는 사람이 많았는데 이 60년대부터 젊은 사람들이 도시로 이사를 가서 이제 취업을 해서 일을 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농촌 인구가 농촌에 사는 사람들이 도시로 많이 이동을 해서 도시가 많이 커지기 시작합니다. 도시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면서 도시가 점점 커지는 도시화 현상이 일어났는데요. 이렇게 되면서 도시에 나타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도시 문제가 있고요. 이 도시 문제에는 어떤 것이 있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그 해결 방법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봐야 되는 거죠. 자, 한번 볼까요? 자, 도시의 인구가 증가하면서 도시에서는 교통 문제, 환경 문제, 주택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중교통 수단을 확충하고 환승 할인 제도, 버스 전용 차로제, 혼잡 통행료 등의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쓰레기 분리수거를 의무화하고 일회용품 규제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택 부족 문제와 낡은 주택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신도시를 건설하고 공공임대주택을 보급하며 도시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등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문제에 대해서 말해야 돼요. 그래서 문제로는 뭐가 있어요? 첫 번째가 교통 문제, 두 번째가 환경 문제, 세 번째가 주택 문제가 발생한다. 사람이 많이 모여 살다 보니까 교통체증도 있고 주차장도 부족하고 그리고 이런 교통 문제가 발생하죠. 그리고 또 여러 사람이 모여 살기 때문에 환경 문제가 발생해요. 물도 많이 사용하고 뭐 수질 오염이라든지 또는 쓰레기 문제 또는 그 자동차가 많아서 공기가 오염되는 뭐 대기 오염 문제 등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요. 기본적으로 사람이 많이 모여 살기 때문에 주택이 부족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세 가지가 있다. 교통 문제, 환경 문제, 주택 문제가 있다. 이야기를 하고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말해보면 되겠죠. 정부는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첫 번째, 자, 대중교통 수단을 확충하고 버스나 지하철을 점점 늘리고 있어요. 더 많이 만들고 있죠. 그리고 환승 할인 제도, 버스에서 버스로, 버스에서 지하철로 갈아탈 때 할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버스 전용 차로제, 버스만 다니는 도로가 있어요. 그래서 버스를 타면 자가용보다 더 빨리 움직일 수가 있죠. 혼잡 통행료는 길이 많이 막히는 그런 길들이 있어요. 혼잡한 그 길을 지나갈 때 통행료를 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해서 교통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요. 두 번째, 이제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환경 문제죠.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어요? 쓰레기 분리수거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쓰레기를 나누어서 버려야 돼요. 재활용 쓰레기 따로, 일반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 따로따로 버리도록 하고 있죠. 이걸 지키지 않으면 한 20만 원 정도의 과태료를 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일회용품 규제,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도록 이제 규제하고 있죠. 그래서 비닐봉투 같은 거 마트에서 사용할 수 없잖아요. 예,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주택 부족 문제. 주택이 부족해요. 주택 문제죠. 그리고 낡은 주택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서울이
꽤 오랫동안 사람들이 많이 살았어요. 그래서 오래된 주택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이 부족한 문제 또는 낡은 주택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라에서 뭘 해요? 가까운 곳에 신도시를 건설하고 있죠. 새로운 도시를 건설해서 회사나 학교는 서울에서 다니지만 신도시에서 잠을 자고 이렇게 출퇴근을 할 수 있는 거리에 신도시를 만들어서 주택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임대주택을 보급하며 국가에서 싸게 전세나 월세로 주택을 보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낡은 주택이 있는 곳은 도시 재개발 사업을 추진해서 도시가 좀 더 이렇게 깨끗해지도록, 좀 새로워지도록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시 문제 하면 교통 문제, 환경 문제, 주택 문제가 있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들을 시행하고 있다. 이렇게 대답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좀 기억하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자, 도시 문제가 있으면 농촌 문제도 있어요. 항상 같이 나오거든요. 자, 이번은 도시로 인구가 집중되면서 농촌에서 나타나는 문제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말해보세요. 입니다. 그래서 농촌에서 나타나는 농촌의 문제,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말해보는 거죠. 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학업이나 취업으로 인해 많은 젊은이들이 도시로 이동하면서 농촌의 청년 인구가 줄면서 노인 인구의 비율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농촌은 농사를 지을 일손과 노인들을 돌볼 인력이 부족해졌습니다. 또한 편의시설과 대중교통, 의료시설, 교육시설, 문화시설 부족과 같은 문제도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농촌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귀농을 하려는 사람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촌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새로운 기술이나 품종을 개발하고 농업의 기계화와 자동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촌의 마을회관이나 폐교를 개조하여 문화시설로 바꾸거나 의료시설도 늘리고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 교육, 정보화 교육 등을 실시하여 농촌의 생활이 편리해질 수 있도록 힘쓰고 있습니다. 자, 농촌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먼저 이야기해야 되겠어요. 농촌의 특징을 보시면 이제 좋은 학교에 가기 위해서, 학업을 위해서 또는 좋은 회사에 취업하기 위해서 취업으로 인해서 많은 젊은 사람들이 농촌을 떠나요. 어디로 가냐면 도시로 이동을 하죠. 그래서 농촌에는 청년들이 적어요. 누가 많아요? 청년 인구가 줄면서 노인 인구의 비율이 높아졌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많이 사세요. 자, 그래서 농촌의 첫 번째 문제하면 농사를 지을 일손이 부족해요. 사람이 부족해요. 노동력이 부족한 거죠. 자, 그리고 노인들만 모여 있기 때문에 노인들을 돌볼 수 있는 사람, 인력도 사람을 말합니다. 돌볼 사람들이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노인들을 돌보아야 하고 또 농사 지을 사람이 부족하고 이런 것들이 있죠. 그 다음 세 번째는 여러 가지 시설이 도시에 비해서 부족합니다. 뭐 편의시설, 대중교통, 의료시설, 교육시설, 문화시설 이런 것들이 어때요? 부족하죠. 도시보다 부족하죠. 그래서 이런 부족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해결 방안을 얘기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농촌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방자치단체 하면 뭐 시청, 구청, 군청 이런 데를 말합니다. 자, 귀농을 하려는 사람들을 지원하고 있다. 귀농은 도시에 살다가 다시 농촌에 돌아가서 농사를 지으려는 사람들을 말해요. 그래서 보면 도시에 살다가 다시 농촌으로 이사를 와요. 그걸 귀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원하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아까 일손이 부족하다 이렇게 말했죠. 그래서 농촌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새로운 기술 또는 그 야채나 이런 것들의 새로운 씨앗, 품종 이런 것들을 개발하고요.
그리고 사람이 적더라도 기계를 이용해서 농사를 지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농업의 기계화와 자동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손이 좀 부족하더라도 일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아까 문화시설이 부족하다, 편의시설 또는 문화시설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그래서 농촌의 마을회관, 각 동네마다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있어요. 거기를 마을회관이라고 하는데요. 마을회관이나 폐교. 예전에는 학교였는데 문을 닫았어요. 왜냐하면 어린아이들이 없어요. 그래서 초등학교나 중학교, 고등학교가 학생이 없어서 문을 닫고 학교를 하지 못하는 그런 학교들이 있어요. 그걸 폐교라고 하는데요. 이 폐교를 개조하다, 바꿔서, 고쳐서 무엇을 만들고 있어요? 문화시설로 바꾸거나 또는 병원, 약국, 의료시설도 늘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인터넷 교육이나 정보화 교육, 컴퓨터 교육을 해주는 거죠. 이런 것들을 실시해서 농촌의 생활이 편리해질 수 있도록 힘쓰고 있습니다. 해서 문제와 해결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5번 문제입니다. 한국은 동쪽, 서쪽, 남쪽의 지형이 모두 다릅니다. 한국의 동쪽, 서쪽, 남쪽의 지형은 어떤 특징이 있나요? 각각의 특징을 비교해서 말해보세요. 지리 문제가 나왔는데요. 답을 한번 살펴볼까요? 한국은 전체적으로 동쪽이 높고 서쪽이 낮은 동고서저의 지형이며 동쪽, 남쪽, 서쪽에는 바다가 있습니다. 국토의 65%가 산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동쪽 지역은 태백산맥을 따라 설악산, 오대산 등의 산이 있습니다. 서쪽과 남쪽에는 강을 중심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넓은 평야가 있는데 김포평야, 호남평야 등이 유명합니다. 또한 한국은 해안선이 단조로운 동해안과 해안선이 복잡하고 섬이 많은 남해안과 서해안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특히 서해안은 갯벌이 발달했는데 한국의 서해안 갯벌은 세계 5대 갯벌 중 하나로 꼽힙니다. 여러분 지리 첫 번째 시간에 아마 배우셨을 거예요. 그래서 한국을 보시면 이제 동쪽에도 동해 바다가 있고 서쪽에 서해 바다가 있고 남쪽에는 남해 바다가 있죠. 요 동쪽을 중심으로 산이 많아요. 이 산을 태백산맥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국의 지형을 보시면 동쪽은 좀 높고 서쪽은 평평한 것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동쪽이 높아요, 서쪽이 낮아요. 이걸 동고서저라고 하죠. 그래서 한국은 전체적으로 동쪽이 높고 서쪽이 낮은 동고서저의 지형이며 동쪽, 남쪽, 서쪽에 뭐가 있다? 바다가 있습니다. 자, 국토의 65%가 산이에요. 산으로 이루어져 있고 동쪽 지역에 산이 많아요. 그래서 동쪽 지역은 태백산맥을 따라서 대표적인 산으로 설악산, 오대산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이제 비가 오게 되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물이 흐르잖아요. 그래서 보통 한국의 강은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렇게 강이 흐르게 되어 있어요. 한강도 동쪽에서 서쪽으로 흐릅니다. 이 강을 사이에 두고 옆에 평평한 땅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평평한 땅이 만들어져 있는데요. 이걸 평야라고 하죠. 평야. 그래서 서쪽과 남쪽에는 강을 중심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넓은 평야가 있는데 대표적인 평야로 김포평야와 호남평야가 있다. 유명합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리고 한국은 해안선이 단조로운 동해안. 자, 동해안은 보면 바다와 땅이 만나는 해안선이 비교적 단순해요. 단조롭고요. 서해안하고 남해안은 되게 복잡해요. 복잡하고 섬이 많이 있어요. 섬. 서해하고 남해는 섬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해안선이 단조로운 동해안과 남해안선이 복잡하고 섬이 많은
남해안과 서해안으로 둘러싸여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네요. 특히 서해의 갯벌, 동해는 모래사장이 있죠. 모래. 그래서 바다가 깨끗하고 모래사장이 펼쳐져 있고요. 서해하고 남해는 갯벌이 있습니다. 갯벌에서 조개도 살고 여러 가지 생물들이 사는 곳이죠. 자, 이 서해안의 갯벌은 유명해요. 그래서 세계 5대 갯벌 중에 하나로 꼽힐 정도로 이제 가치가 있다. 이렇게 책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책에서 공부했던 내용을 그대로 설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볼까요? 제주도는 한국에서 가장 크고 유명한 섬입니다. 그래서 여행을 오는 관광객들이 많습니다. 제주도에 대해서 아는 대로 말해보세요. 한국의 섬 중에 가장 큰 섬이죠. 자, 어떻게 대답했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제주도는 한국의 남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한국에서 가장 크고 유명한 섬입니다. 제주도는 화산섬으로 경치가 아름답고 희귀한 동식물도 많이 살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이러한 자연적 생태적인 가치를 인정받아 세계 자연유산으로 등재되었습니다. 제주도의 중앙에는 한국에서 가장 높은 산인 한라산이 자리 잡고 있으며 따뜻한 날씨와 아름다운 자연환경 때문에 한국을 대표하는 관광지가 되었습니다. 또한 제주도는 외국인이 비자 없이 방문할 수 있는 특별자치도로 지정되어 있어서 한국 사람들뿐만 아니라 외국인에게도 여행지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제주도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들을 설명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보시면 위치가 한국의 남쪽에 있다 해서 제주도는 한국의 남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어떤 섬이다? 한국에서 가장 크고 유명한 섬입니다. 말했어요. 자, 제주도는 화산이 폭발해서 만들어진 화산섬이에요. 그래서 제주도에 가보시면 까만색 돌, 현무암을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화산섬으로 경치가 아름답고 보통 한국의 지형과는 좀 다르죠. 희귀한, 다른 곳에서는 볼 수 없는 특별한 어떤 이런 동물이나 식물들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주도가 유네스코에서 세계 자연유산으로 선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주도는 이러한 자연적 생태적인 가치를 인정받아 세계 자연유산으로 등재되었습니다. 선택되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유네스코 그 세계 자연유산에 이름이 올라갔다 이런 얘기죠. 자, 제주도의 중앙에는 가운데 뭐가 있어요? 한라산이 있죠. 한라산. 자, 한라산은 한국에서 가장 높은 산이에요. 한국에서 가장 높은 산인 한라산이 자리 잡고 있으며 가장 남쪽에 있기 때문에 날씨가 따뜻해요. 따뜻한 날씨와 아름다운 자연 환경 때문에 한국을 대표하는 관광지가 되었습니다. 또한 제주도는 외국인이 비자 없이 방문할 수 있는 특별자치도로 지정이 되어 있어서 한국 사람들뿐만 아니라 외국인에게도 여행지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여기다가 여러분이 기억이 나시면 제주도는 세 가지가 많은 섬이라고 해요. 그래서 삼다도다 얘기하는데요. 제주도는 삼다도 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세 가지가 많은 섬이라고 합니다. 섬이기 때문에 바람이 많이 불고요. 바람. 그리고 아까 화산이 폭발해서 만들어진 화산섬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돌이 많아요. 돌이 많고 세 번째는 여자가 많다. 여자가 많은 이유는 예전에는 남자들이 배를 타고 나가서 물고기를 잡고 했는데 그러다가 뭐 태풍에 휩쓸리거나 이러면서 바다에서 죽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남자들이 바다에 나가서 많이 죽고 여자들이 많이 남아서 여자가 많은 섬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주도는 삼다도라고 불리는데 이건 뭐냐면 바람, 돌, 여자가 많은 섬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런 내용들도 추가해서 이야기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종합평가 첫 번째 문제를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평가 준비에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요. 다음에 2회 문제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